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갭다운을 또 삼성전자의 매수로 극복해내는 듯 했으나 위클리 옵션 만기 관계로 마감은 350선에서 눌러버렸으며 해외 시장은 나름 반등 시도가 있었던 듯 했지만 결국 의미 있는 반등에는 실패한 운명이 나를 기다리는 형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시황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초 선물이 갭 다운 출발한 뒤 계속 흘러들면서 만기가 하루 남은 풋클래스 E 옵션에 큰 시세를 준 듯 했어요. 근데 개장 전에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현물 개장 예상 체결가도 마이너스 1.1%가 넘게 나온 등 출발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전 9시 5분 땡 하면서 삼성전자의 맹렬한 현물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선물도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서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이 반등이 어찌나 거셌던지 4포인트 넘게 하락갔던 선물을 10분 만에 절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전 10시에는 353.5포인트까지 회복시켰죠. 이쯤 되면 오늘은 하락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었어요. 오전 10시까지 강력한 상승세에 선물 미결제 약정은 거의 증가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한 일중 한 1000계약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장하고 나서 일일 그 순 미결제 약정 증가분, 자연 증가분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 미결제 약정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초반이 상승이 실제로 누가 위를 보고 매수를 한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였다는 것인데요. 개장 초에 갭다운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위클리 콜 옵션을 풋옵션 할 것 없이 닥치고 강력하게 양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양매수를 가득 쌓아버리니까 마켓메이커들이 장 초반이 하락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참 과하다 싶은 반등이었는데요. 그렇게 홍콩 시장 개장할 때까지 353선에서 한참을 횡보하던 증시는 홍콩 시장 개장 후 조금씩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에 선물 미결제 약정은 그나마 들어온 것까지 싹 다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내려간 것도 시장을 숏으로 보고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기술적인 움직임으로써 위클리 옵션이 수급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까지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351선에서 지지를 받던 시장은 오후 2시 이후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난 꺾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전까지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현물을 방어했지만 이제는 위클리 콜옵션 결제를 하방으로 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인 하락이었는데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락은 반등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호가를 3틱 이상 올리지 않고 꾸준히 눌러갔고 콜옵션 매수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참고로 위클리 옵션 만기든 먼슬리 옵션 만기든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제로데이트 익스파이 옵션처럼 당일에 옵션이 결제가 된 날 단위 시간당 시장이 진폭이 낮으면서 방향성이 생길 때 해당 클래스 E 옵션에서 미결장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옵션은 죽으러 간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위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잡는 겁니다. 짧게 잡고 해당 시간 동안이 선물 고저폭이 0.7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한 행사가 단위가 2.5포인트잖아요. 그것이 30% 이하의 움직임은 굳이 마켓메이커들이 해지를 허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고저폭이 낮은 상황에서 콜옵션이 만약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콜옵션 미결작정 증가한다. 그리고 지수가 지그시 하락한다. 그러면 그 콜옵션은 사망하러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단위 시간당 고저폭이 똑같이 0.7포인트 이상인 이번에는 이제 0.7포인트 이상인 경우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해당 방향으로 옵션 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켓 메이커들은 이렇게 막 지수가 막 급등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 지수를 쭉 눌렀던 것은 다시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점이 이겁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단위 시간당 대량의 미결제 약정을 좋은 평균 단가에서 발행,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 옵션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참여한 초보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네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기를 반복하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냐 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구간은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마켓 메이커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폭이 작은 구간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생긴다? 이거는 대놓고 그 옵션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이 싸진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이 단위 시간당 5분에서 10분 같은 이 짧은 단위에서 진폭이 낮고 그리고 지수가 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풋 옵션이 미결제약정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풋 옵션은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수는 상승한다는 의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잦은 진폭 같은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옵션을 죽인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건 챙겨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위클리 콜 옵션 미결 동향을 보면 마켓 메이커들이 평균 가격을 꾹 누르면서 콜 옵션을 대량 발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콜 350 확실하게 죽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 1시간 동안 콜 옵션 350은 1.2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평균 발행 단가가 0.7포인트에서 대량 발행이 이루어졌어요. 당일 코스피 200 지수를 350 플러스 0.7포인트 그러니까 350.7포인트 이상으로는 웬만해선 동시효과에 안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일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철저히 마켓 메이커들이 의도대로 움직였지만 이 먼슬리 옵션 시장의 흐름은 좀 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켓 메이커들이 하방 같은 것, 그러니까 급락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풋 클래스의 미결을 크게 늘렸다면 오늘은 지수가 눌리는 가운데 콜 클래스의 미결을 크게 늘렸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났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방을 열어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방은 340포인트까지 열려있고 발행 단가도 하루 빼고는 나쁘지 않게 풋옵션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굳이 폭락 같은 것은 있어도 버틸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상단 365, 하단 340 이 레인지에서 시장을 관리했는데요. 어쨌든 콜 클래스의 상단 배리어는 변함이 없지만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해서 이제 위로는 못 가겠다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전부터 선물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개장 후 10분간 아주 강력한 언더슈팅을 줬어요. 하지만 딱 10분간이었고 이후 매우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스트레이트 1%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미국 세션에서의 그 미국 증시 장중 흐름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유럽 증시가 초반에 내려갈 때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변동성 상승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세션 시작 후의 변동성이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 초반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반등은 매도 찬스로서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업종이 관세 이슈를 맞아서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빠진 것 이상으로 빠지면서 스탑로스가 났다고 봐요. 그런데 영국이 소매 판매 업체인 넥스트 그리고 독일이 소매 판매 업체인 잘란도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이 하락을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변동성은 더 올랐거든요. 이거는 이른바 그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죠. 4월 2일 그날이 가까워지면서 긴장도가 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증시 움직임과는 달리 채권 시장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 유럽 증시가 언더슈팅을 줄 때 유로존 채권은 주봉 고가를 갱신하는 등 다시 반등이 나온가 싶었는데 유럽 증시 반등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 증시 흔들기 장세에서 채권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덕분에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이제 91.03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채권 변동성이 8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2022년 SVB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코로나 시절 이전에 비해서 한참 높죠. 그래서 현재의 채권 변동성 수준은 그냥 레벨업이 된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본 투자자들도 있어요. 2022년 이후 채권 변동성 지수는 8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21년의 저금리 시대나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채권 변동성 수준이 50포인트 내외였어요. 그걸 감안하면 지금 채권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맞죠.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미국 해방이 날을 앞두고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좀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80포인트가 바닥권이라고 한다면요. 자, 통화시장에서는 연속적인 하락이 있었던 유로와 파운드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멕시코 페소화는 도로 눌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이 펀더멘털이나 경제 지표에 대한 액션보다는 그냥 트럼프의 관세 관련 이슈가 시장을 흔든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뭐 절대적인 월말 수급 요인으로 등락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나온 이야기는 지금 일본 증시가 약세인데 왜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일본도 자동차 산업 관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러면서 엔화가 놀렸다고 하는데요. 글쎄 저는 그건 별로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여하튼 매크로 지표의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관세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월말을 맞이해서 골드가 강력한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오래 횡보하기도 했죠. 3월 중순 이후로 3,000달러에 올라선 뒤 거의 한 2주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분기 말 잔고 평가를 앞두고 매수세가 시작된 것 같아요. 골드에 더해 실버도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무려 3.4%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구리는 마이너스 2.8% 급락을 맞았어요. 유럽 세션에서는 한참을 횡보하던 구리가 미국 세션 시작에 앞서 조금씩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세션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아예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런던에서 지금 구리가 톤당 1만 달러 깬 것도 그렇지만 커맥스 구리가 그동안 과도한 고평가 상태였다라는 것에 시장이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런던이 구리 가격 대비 지금 뉴욕 구리 가격이 여전히 톤당 1,400달러 이상 비싼 것이 문제죠. 기름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증시 등락과 함께 수동적으로 움직였다가 증시가 반등하니까 69달러 후반까지 올라섰지만 70달러를 넘긴 데는 실패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초반 급락과 급반등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 선물이 2만 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자리를 두고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반등이 나오자 시장 참여자들은 야 2만 포인트는 이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매수를 질러야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장 개장하고 2만 포인트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깨고 내려갔죠. 이때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스탑로스에 나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10분 동안 19,940포인트도 깨버렸는데요. 이러한 하락이 나온 동안 개별 종목은 나름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됩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내려오면 매수해야지라고 대기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초반 하락을 그대로 받아내자 나스닥 선물은 10분간의 하락을 아주 빠르게 뒤집으면서 이후 스트레이트 폭등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게 돼요. 다만 이 첫 반등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보합권 이상으로는 당기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0시에는 나스닥 선물이 22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상승은 변동성 18포인트 수준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수급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빠른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거세져요. 결국 0시 이후로 조금씩 흘러내리던 증시는 유럽 세션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하락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요. 장 초반인 매수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다시 2만 포인트대로 내려서게 됩니다. 이후 장마감까지 나스닥 2만 포인트 공방전을 벌였는데 뭐 의미 있는 지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시장에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오면 매도가 쌓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브로드컴이 하락이 눈에 띕니다.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브로드컴은 다른 AI 관련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미리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번 하락세에서 좀 잘 버텼죠. 근데 어제 그 매물대를 깼고 연속적으로 또 하락하면서 확실하게 부러졌습니다. 이제 1분기 마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스탑로스가 나오기 좋았는데 오늘 실제로 오전장에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것들이 초반 지수 눌렀다가 쫙 하고 급반등했죠. 그때 따라 올라갔는데 브로드컴은 그 반등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또 하나 볼 것은 특별히 제가 브로드컴 주가를 언급한 이유가 올해 초 이 투자의 테마가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중심에서 ASIC을 포함한 이 세컨티어 반도체 업체들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수혜주가 브로드컴이라고 했는데 이 논리에 대한 베팅이 이제 1분기 앞두고 스탑로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장사 실적이 1분기 어떻게 매매했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투자자들이 이젠 뭘 믿고 롱을 지를까 걱정이 되네요. 그 외에 레딧,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빠졌는데요. 이것은 이 두 번째 AI 테마인 소프트웨어 테마예요. 근데 코인베이스를 여기다 넣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분기 마감으로 갈수록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빠르게 냉각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잘 버텼어요. 오전장이 급락에 변동성이 19포인트 후반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빠른 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은 다시 18포인트까지 눌렸는데요.
이후에도 지수가 거친 등락을 보일 때마다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지만 전체 시장 흐름은 변동성 수준에 맞는 등락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변동성 매수에 지혜되는 지수의 폭락 이런 거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났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시장의 해지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요일날 뭐 PC 물가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해방의 날 이때까지는 굳이 뭐 변동성을 손보는 뭐 리스크 오니 액션 또는 뭐 손절매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전일 이 우리 증시 해외 증시가 도지로 마감했는데 반등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이 있죠. 분기 말 트레이싱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요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대내적으로 지금 이벤트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자신 있게 방향성 잡을 수 있는 트레이더 글쎄 얼마 있을까 싶어요. 우리 증시는 뭐 여전히 폭락 같은 건 없다라고 보는데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연일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걸 외국인들이 과연 가만히 내둘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동향이 관건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방어할 경우 시장은 지루한 박스장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밀어버린다. 그러면 레벨 다운 시도 일어나겠죠. 마켓메이커들이 위쪽을 닫아버린 것도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합성 콜레이션 스프레드 전환했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꾹 밀어오되 변동성이 상승한다 싶으면 그냥 포지션 치워버리고 관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움직임은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면 차라리 뭐 데드캣 바운스라도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만한데 이렇게 지그시 밀어버리면 내가 해지를 할 때 이 최바닥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손 잘 안 나가요. 주식을 바닥에서 뭉개하는 것도 똑같은 심정이죠. 긴 그림에서 본다면야 뭐 주식을 최대한 홀드하면서 매매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더 이상 못 오른다? 그러면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의 언더슈팅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 PC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가격 액션도 중요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2만 포인트 중심으로 공방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는 그래서 또 눌리는 그런 시장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선결 조건은 오전장이 미리 빠른 상승을 줘야만 오후장이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오전장이 누른다? 그러면 장중에 꽤나 큰 반등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오히려 양봉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즉 이미 시장에서 숏을 본 투자자들은 해지가 대부분 돼 있다. 그리고 신규로 해지를 하기에는 옵션 가격이 뭐 잔존일 대비로도 좀 비싸다. 그래서 이런 고비용 구조화에서는 굳이 추세 하락 같은 거는 어렵다. 장중에 등락 무조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이번 주 이후를 좀 생각해 보죠. 현재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월요일 아시아 전제 거래에서 갭 상승 출발하고 주초에 굉장히 오버슈팅 크게 줬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윗꼬리가 꽤 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봉을 다시 위로 돌리는 그런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지난번 시황에서 얘기했지만 시장이 반등을 할 때의 첫 주봉은 상당히 큰 진폭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번엔 반등해서 주봉이 이 상승 진폭을 다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한 주의 남은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그 반대의 흐름, 그러니까 주봉이 아래 꼬리를 만들러 가거나 또는 주봉을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돌려 세울 수 있게 됐죠. 근데 후자의 형태로 마감된다. 즉 주봉 음봉이 됐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시아 세션에서 이번에는 갭 다운 주고 언더슈팅 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오든지 아직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할 때 아니다 이렇게 봐요. 단기적으로는 4월에 이번 3월이 하락이 외바닥 자리를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